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신들은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이 실무 단계 구제금융협상 합의 초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브뤼셀의 구제금융협상 관계자들이 실무 단계에서 협상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잔여 분할금인 72억 유로를 지원받게 돼 다음 달 5일 예정된 IMF의 부채 3억 유로를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달러는 금리 인상과 경기 회복 전망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14% 오른 97.36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하루 전 8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올랐던 엔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24엔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달러 유로 환율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에 전날보다 0.12% 오른 1.08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52센트 0.9% 내린 배럴당 57.51달러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유가는 달러화 상승으로 줄곧 하락 압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석유 미국 협회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퍼진 것도 이유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현대해상의 하이카 다이렉트 인수합병에 대해 본인가를 승인했습니다. 합병 법인은 오는 7월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이번 합병에 따라 현대해상의 자동차 보험 점유율은 동부화재를 누르고 2위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합병이 시너지보다는 사업비 절감 차원인 만큼 자동차 사업에 대한 인력 감축이 뒤따를 것이라고 보험업계는 내다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빠지고 그 여파로 우리도 크게 내렸었는데요. 미국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오른 것이 아니라 나스닥이 드디어 5,100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타결 기대감이 커진 것이 상승의 큰 원동력이 되어주었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는 채권단과 실무 단계 협상에 합의 초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문제가 해결된다면 유럽이 일단 힘을 얻을 것이고요. 이것이 미국까지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많이 빠졌다라는 과매도 인식 또한 반발 매수세를 끌어들였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리스가 만약에 이번 협상이 정말 잘 타결이 되어서 72억 유로 나머지 구제금융 분납금을 받게 되면 당장 다음 달 초에 있을 IMF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되죠. 뉴욕 증시 마감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이 드디어 5,100선을 돌파하면서 기술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던 간밤의 모습입니다. 나스닥 중간에 보이는 이 지수가 1.5% 급등하면서 5,100선을 돌파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이시는 S&P 500 지수도 이제 한 6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 신고가를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간밤에 역시 S&P 500도 1%가량 올랐고요. 다우지수도 100포인트 남짓 120포인트 올라서 18,160선에 안착했습니다. 유럽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무엇보다 이 뉴욕 증시의 상승 원인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타결에 대한 기대감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유럽 증시가 오르고 끝이 났다고 시간 순서상 이해하시면 편하시겠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 1, 2% 가까이 역시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유럽도 좀 위쪽으로 방향을 트나 했었는데 다시 우리처럼 고꾸라졌어서 유럽도 참 애매하다라고 했었었는데요. 다시금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안정된 모습 간밤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엔 유가를 보시겠는데요. 달러화 강세가 옐런의 연내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발언 이후에 계속해서 눌리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진행되니까 상품 쪽은 당연히 하락세가 반대급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WTI는 이제 57불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 발표와 오펙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도 짙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러 강세가 다른 통화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환율 측면에서 체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97에 완전히 안착을 했고요.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엔달러 환율은 뉴욕 외환시장에서 124엔대를 장중에 살짝 돌파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엔화 가치는 지금 8년 내 최저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달러 유로의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를 지속했다고는 하지만 달러 유로 비교했을 때는 유로화가 달러화보다 약간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증시 분위기를 조금 보실 텐데요. 코스피가 많이 빠졌습니다. 다행히 2100선은 한 번도 장중에도 깬 적은 없었었는데 외국인이 옐런의 금리 인상 우려에 크게 반응을 한번 했습니다. 2천억 이상 매도하고 떠났었는데요. 기관도 연기금 쪽에서 아주 세게 방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외국인처럼 2천억 이상 순매도를 한 결과 코스피는 2100선 초반까지 주저앉았는데 설마니 전 저점을 깰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코스닥이 700선을 먼저 잃어버린 것은 물론입니다. 오늘 미국이 일단 반등해줬는데 어느 정도 반등폭이 나와줄 것인지 어느 섹터에 누가 반등을 이끌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요동치고 있는 환시장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엔저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히 민감한 이슈인데요. 일본의 엔화 약세가 지금 한 3번째 정도로 큰 그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장중에 124엔대까지 돌파하면서 엔화 가치가 8년 내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흐름이 시작됐는지요? 예, 엔화 가치가 하락한 것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탈피해서 통화 공급을 가감히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니까 환율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번원 통화, 미국과 일본의 번원 통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2008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일본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엔달러 환율이 2007년, 2008년에 122엔까지 갔었는데요. 미국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2012년 초에는 엔달러 환율이 77엔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일본이 디플레 압력이 높은 나라인데 엔화가 이렇게 강세되니까 2012년부터 미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돈을 풀다 보니까 최근에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는 거고요. 문제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또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일본 중앙은행이 80조 엔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요. 대신 미국은 작년 10월 달에 양적 완화를 종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이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풀면서 엔화 약세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사실 경기 회복이 1분기 그리고 4월달 지표까지 봤을 때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분위기여서 미국이 올 한 해 잘하면 금리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옐런 의장이 연내 무조건 올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풀고 있는 엔화의 가치가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엔 약세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돈을 더 풀 준비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거의 125엔대까지는 엔달러 기준으로 충분히 열려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연말까지 본다면 어디까지 엔화 가치는 더 밀릴 수 있나요? 네, 저도 125엔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전문가 컨센서스도 보니까 연말에 한 125원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이 미국보다 돈을 계속 더 많이 풀고 있다. 아마 미국이 9월쯤에 금리를 인상할 거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런 금리 인상 기대를 반영해가지고 125엔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재미있는 보도가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사실 일본의 임금도 뭐 늘어나고 있고 수출 또한 약간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 완화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엔저에 베팅하는 세력도 줄었다. 엔화는 아마 안전자산 정도의 성격으로 매력이 있을 것이지 엔화 약세는 수명이 다 끝난 것 같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트렌드 교수님의 어떤 생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보도인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요. 아마 9월 이후로는 엔화가 약간 강세로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시장 금리가 과연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게 달려 있는데요. 사실 시장은 미리서 반영하거든요. 채권 시장, 연 시장은 미리서 반영하니까 9월 이전까지는 엔화 약세, 달러 강세가 좀 더 지속되다가 막상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미리서 시장 기대가 반영됐으니까 떨어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가거든요. 제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미국 고용 이런 거로 평가해 보면 미국 주가 경기에 한 25% 정도 앞서가요. 그 정도 앞서간 것은 미국이 그동안 금리를 0%까지 유지했고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경기에 그렇게 앞서가는데 이제 금리 인상하면은 그 갭이 좁아질 거거든요. 주가하고 경기 괴리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미국 소비가 위축되고 아마 그 무렵에는 오히려 그 달러가 약세도 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금리 인상 이후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금리 인상 이전까지는 엔 약세, 달러 강세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세계적인 환율 전쟁에서 이미 1차 라운드에서는 일본과 유럽이 승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더 많이 푼 쪽에서 유리하게 수출해서 고지를 점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때문에 유로 달러 환율도 사실 1대1 교환 비율을 다시 한번 전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의외로 또 다시 밀리고 달러가 다시 재차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인데 소위 말하는 유로 달러 1대1 시대, 페러티 시대도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다 전망들이 나오네요. 예, 장기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올해 안에는 조금 좀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한일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일 전쟁은 미국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본원 통화는 1년에 98%나 늘렸어요. 역사상 제가 가고 보니까 1년에 본원 통화를 그렇게 많이 늘린 나라는 미국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늘리니까 사실 2010년, 11년까지는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였죠. 엔달러 환율이 122엔에서 77엔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2년부터는 양적 완화를 과감하게 단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 3월부터 유로가 올 600억 유로, 내년 9월까지 무려 1조 1,400 유로를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은 조금 시각이 좀 달리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08년 2분기 대비 미국 GDP가 올 1분기까지 9% 증가했는데요. 유럽은 오히려 마이너스 1%예요. 근데 그동안 유럽 경제가 너무 성장을 못했었는데 올 1분기 유럽 GDP가 미국 GDP가 좀 더 높았던 것처럼 앞으로 1, 2년 정도는 미국 경제 성장률하고 유럽 경제 성장률 차이가 많이 좁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당장 1대1 패리티 수대는 도래하진 않을 것 같고요. 내년 이후는 조금 더 유로나 미국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페러티 시대에 아마 전망이 더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지만 연내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달러 가치가 사실 유로, 엔화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결정짓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일 밤에 미국의 1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될 겁니다. 사실 이미 연준은 1분기는 소위 약간 포기하는 날씨 탓이고 어차피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지면서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까요? 예, 1분기 GDP가 1차 추정에서는 0.2%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전문가들과 평균치가 중간값이 마이너스 0.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게 나오면은 아마 미국 주가도 조금 주춤거리고 달러 약세도
달러 강세도 약간 주춤거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가거든요.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은 아마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달러 강세도 약간 주말에는 주춤거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장도 눌리고 달러도 약간 강세가 누그러지는 그런 국면. 1분기 GDP의 영향력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엔저가 가파르게 또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원화는 가만히 있으니 당연히 절상이 또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요. 그 결과 원엔 재정 환율이 5월 초의 모습처럼 다시 900원대가 깨진 80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지금 초비상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해외 시장에서 일본하고 수출 경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요. 예, 무역협회가 2013년까지 발표했습니다만은 한일 수출 경합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2008년에 0.44 정도 됐었어요. 근데 2013년에 0.50이 됐거든요. 이게 1에 가까울수록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상품 경쟁가격이 높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만큼 경쟁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통가치가 일본 엔화 가치에 비해서 40%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어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출이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엔화 약세가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2012년, 13년 엔화 약세됐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수출 4월까지 계속 감소하고 이번 달에도 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엔화 약세가 우리 수출에 지금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아요. 대한상공회의소의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원엔 환율의 마지노선이 924원인데 지금 이미 800원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가격 경쟁력 똑같은 제품이라도 비싸기 때문에 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 자동차 캠리가 소나타보다도 한 10%, 15% 비쌌거든요. 근데 엔화 약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비슷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는 팔리고 우리나라 차는 상대적으로 더 팔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구조조정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엔화 약세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 수출 기업 모두가 지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원 상공회의소 강의 한번 갔었는데요. 그쪽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엔화 약세 때문에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에 지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 기업들한테 이 환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엔저에 따라 타격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수출 기업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 빠진 수출 때문에 한국 경제 자체도 지금 휘청이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성장률을 다들 3% 초반까지 내려잡는 분위기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출이 계속 안 좋게 흘러간다면 2%대까지 내려설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그러죠. 경제 성장을 올해 3%로 내렸습니다. 작년 말에 3.5%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3%로 내렸습니다. 이 3% 의미가 작년 우리 경기가 3.3% 성장했는데 네. 작년보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한국은행 국회예산처 LG경제연구원 모든 주요 예측기관들이 올해 경제 성장을 3%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그거는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N약세의 효과고요. 최근에 또 우리나라 대중 수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6%나 되거든요. 미국이 13%인데 중국이 26%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그동안 10%에서 7%대로 아마 앞으로 6%, 5%로 떨어질 텐데요. 중국도 성장이 둔화되니까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면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수출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다가 내수가 조금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수출 감소를 상쇄할 만큼 내수 회복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은 계속 그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뭐 금리도 높았고 주식도 좋았고 그래서 금융자산 뭐 이런 자산 가격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올랐는데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다 보고 뭐 주가 부동산가에 장기적으로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자산이 별로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용은 불안하고 아껴 쓰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뭐 엔화 약세, 중국 경제 둔화 때문에 지금 감소하고 있고 여기다 내수도 별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올해 3% 성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른 어떤 국내외 연구기관보다는 국내 경기의 회복세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는 상당히 여유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 질문 역시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넉넉고 있다가는 뭐 내수도 별로 그렇게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데 수출은 더 고꾸라질 가능성이 크고 옆에서는 계속 돈을 푸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원하는 절상돼서 그 피해가 수출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만약에 9월 달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로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뭐 재정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참 묘한 시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우리는 인하할 수도 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 자체적으로 보면은 실제 GDP가 지금 잠재 GDP 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GDP 갭이 존재하고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에 저는 한 번쯤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이나 통화 정책이 아직도 저는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정부 쪽에서 뭔가 묘수가 없는 가운데 뭔가 한 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절실합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이슈 특별히 환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집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훈 멘토입니다. 자, 제가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시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참 그 말이 무색하게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아직은 추세적 관점, 기조 이런 것을 꺾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낙관적 관점, 지금 뭐 어떻게 대응하기보다는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심리적인 낙관적 관점이라도 좀 유지해 보셔야 되겠다. 이 얘기를 꼭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요, 알티캐스트를 얘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윌비스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는데, 그 두 가지 종목은 오히려 상승 쪽에 있었죠. 윌비스는 소폭 약보합 정도였고, 이제 알티캐스트는 이제 한 4%대 되는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더라도 왜 우리가 시장 이슈에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시장 이슈 쪽에 그리고 뉴스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시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외신과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좀 보겠는데요. 일단 내용상 뭐 큰 지금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여러분께 뭘 소개시켜드릴까 막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판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전기차의 미래, 한국 뺀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화창하다는 얘기입니다. 요 기사를 좀 뽑아봤는데요. 왜 그러면 이 한국 쪽에서만 유독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 기사를 쓰신 분이요, 김필수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미래, 결국은 한국만 지금 유독 부정적이고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지금 전기차 세제 지원함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지금 최대 판매량이 바로 전기차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신다면 왜 우리나라만 아직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인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중국도요 지금 무서운 기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기사 내용인데 시진핑 정부가 전기차를 7대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기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이럴까요? 자, 문제는요 세금이죠. 지금까지 잘 걷어들였습니다. 자동차 한 대 팔아서요 자동차에 세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를 타면서 또 세금을 계속 내지요. 우리는 해마다 그 자동차를 타면서 지자체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자동차를 타면 또 무슨 세금을 내느냐면 유류세를 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비싼 기름을 넣고 있다는 것은 거의 지금 기름값의 절반이 거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많이 걷어들이던 세금이 전기차 하나로서요 굉장히 세금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 세제 지원까지 해줘야 됩니다. 지자체로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설이면 결국은 가야 될 시장이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전기차가 글로벌 대세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꼭 그들이 간다고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가요 앞으로의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세대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아이들 세대에서의 환경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브랜드들이 전부 다 전기차에 이제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겨우 서울시 제주도 쪽에서 전기차 세제 지원안이 나와서 보급률을 좀 높이고 있다. 이게 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산업적으로 늦다. 우리가 늘 산업적으로 늦게 가서 늘 이제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꼭 이 세금 때문에 이런 전기차의 활성화 부분들을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좀 늦춰가다가 결국은 또 나중에는 산업적으로 더 큰 코를 닥쳐서 그리고 환경적으로 더 큰 코를 닥쳐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협약에 대한 부분에서 오히려 더 큰 돈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의 그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부는 하루속히 이 세금 부분을 좀 차지하고라도 적극적으로 전기차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결론 내드릴게요. 이걸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결론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야만 되는 시장이고 갈 수밖에 없는 전기차 섹터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뭐부터 공급이 돼야 되냐면 충전 인프라부터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전 관련주, 전기차 충전 관련주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 있죠. 미래 세대 먹거리다. 코디에서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코디에서 계속 보세요. 그건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 내가 들고 있으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미래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포럼이 지금 굉장히 대규모로 열리면서요. 지금 많은 좋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제는 뭐 미치오 카쿠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의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사를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경제신문 내에 요 기사 내용들을 보면 지금 미치오 카쿠의 발언이라든가 라스무센의 발언이 미래 어떤 시장을 우리가 열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뽑아온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엔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달러당 엔화 가치가 123엔 8년 내 최저치다. 윤전기 안 돌려도 뚝뚝 앨런발 3차 엔저 다가오나 뭐 이 기사 내용입니다. 자, 얘들이 지금 엔저로 해서
윤전기를 안 돌려도요. 지금 엔화 가치가 계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때 지금 그들이 엔저로 가겠다고 해서 아베노믹스를 외치던 그때의 분위기하고 지금 또 다른 분위기란 얘기입니다. BOJ의 구로다 총재가 계속 우리가 엔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가 금리 인하를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엔저 양적 완화를 더 이어나가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엔저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쪽에서 이들은 가격 경쟁력이 생겨버렸고 우리나라 수출 쪽에는 오히려 지금 타격을 주는 그리고 산업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면서 거기다가 추가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런 그렇죠.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엔저를 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쭉 가격까지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쭉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일부분까지 이 구로다 총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여진다면 정말 일본 무서운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본의 산업적 침해를 당하게 된다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자동차 쪽 분야죠.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 화학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결과적으로 그들의 산업군 쪽에서는 침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전반적인 산업 침해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너무 간과하고 묵과하고 뭐 일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하고 등한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역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동차주 봐야 될 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발췌해 왔으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엔저가 심해지면요. 극히 영향이 미미했던 그 반도체주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 쪽에 주력되어 있는 업종들이 이 엔저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 투자를 하는, 즉 코스닥 종목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관점을 좀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드렸고요. 그 다음 이랜드가 서울 시내 면세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지금 뭐 각 호텔 신라부터 시작해서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이랜드 최근에 유진기업까지 모두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면세점이 왜 이렇게 활성화를 뛰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죠. 요커들이죠. 그 요커들이 쓰고 가고 있는 돈이 지금 장난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들이 또 실제로 대한민국의 면세점에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갔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일본에 많이 뺏겼죠. 사탕 뺏겼습니다. 그죠? 일본이 엔저로 밀어붙이고 면세점을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텍스 프리라고 얘기를 하죠. 텍스 프리. 그러니까 면세점인데 바로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바로 이제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죠? 이제 페이백인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일본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우리나라 그 공항에 가보면요, 면세, 이제 물건을 사는 걸 들고 이걸 면세해 달라고 뭐 그런, 줄이 쫙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자꾸 가죠. 그러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면세점에서의 이런 진출이 오히려 면세점 쪽에서는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의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이 더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면세점 사업에 이렇게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면세점 사업의 활성화를 뜻합니다. 두 번째, 중국 크루즈선 지금 세계 크루즈선들이 대규모로 부산 신항만에 입항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 현대페인트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기사를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전자 SDS 합병, 3남매 간 계열 분리는 풀어야 할 과제다. 자, 삼성전자와 SDS 합병까지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3세대죠. 이제 3세대 경영체제로 확실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지배구조를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지속적 상승을 좀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삼성물산이라든가 제일모직의 합병 때문에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분명히 추세적으로 보면 저항대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결국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크레듀를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크레듀 역시 이 지배구조의 개편에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늘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자, 금융 이쪽은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라인으로 확실히 명확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라호텔 사장이죠. 이부진 사장 쪽은 유통 건설 쪽으로, 그리고 패션 쪽으로는 제일모직 이서현, 이제 요 3남매가 골고루 아마 승계 체제를 이루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관심 가지시라는 게 아니고요. 지배구조 개편에서 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어떤 종목에 좀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 기사에서는 저는 크레듀를 여러분들께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도 제가 투자 제안 하나는 드려야 되겠죠. 이 말 참 무색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장세도 그렇고 글로벌 장세도 보면 이제 상승 쪽으로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끊어놓고 짧은 구간에서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기조는 여전히 유지를 하시고요. 그 이유는 글로벌 돈의 흐름들이 위험 자산 쪽으로 몰리고 있다. 돈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 여전히 지속된다고 보셔야 되고, 낙관론 유지하시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옵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요, 제가 2015년 5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 단지 지점에서 제가 강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가 많이 해주셔서 이런 실적 장세에서의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빈군이었습니다. 시황의 신,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죠.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이재광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때문인지 급락했습니다. 밑골이 하나 없었거든요. 예, 사실 외국인들도 장중에 선물을 거의 10,000개 가까이 던지는 모습, 뭐 종가상으로도 현물만 봐도 외국인 기관 각각 2,000억 이상씩 동반 매도했었는데, 재밌게도 미국이 또 우리를 끌어내리더니 간밤에 또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리스 문제가 또 풀린다 그러네. 아직 풀린 건 아니고 풀릴 수 있다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리뷰부터 들어보죠. 네, 참 주식 진짜 어렵죠. 근데 어렵기 때문에 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실 5월은요,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게 좋은 달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5월달이 상승한 달보다는 하락한 달이 많았거든요. 사실 5월은 이제 본격적인 봄이 막 무르익는, 그렇죠? 소생하는 거죠. 가정의 달이고요. 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도 참 고통을 많이 주는데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 투자자분들이 울분을 토한 저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만 왜 이런지 참 깝깝하게 그지없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요즘 정치권도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예. 대한민국도 빨리 선진국, 강대국에 대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죠 봅니다. 중국은 IMF에서 환율 조작국이 해소가 됐다고 그러죠. 이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자, 그건 다른 얘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유럽 증시, 해외 증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죠. 자,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어떻습니까? 네, 참 대단합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5,106포인트로 5,1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73.84%가 상승을 했죠. 자, 그 상승한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지금 전 세계 뜨거운 감자 그리스죠. 그리스가 채권단과 협상 마무리 수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초안을 작성 중이랍니다. 지금 제가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화요일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를 보일 것이다. 설사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악재는 이미 회자된, 이미 발표된 악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급락의 요인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도 썼죠. 밑자의 본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이 없다. 역시 그리스가 해결의 실마리를 푼다. 엉킨 실타래를 풀고 있다는 그런 한마디의 소식이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고요. S&P 500과 다우지수 역시 1%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통이 터져서. 자, 그럼 유럽 증시 보도록 하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죠. 네, 유럽 증시도 그리스 사태 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1% 이상 유로존 전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난 2007년도 말부터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았던 것이 유럽 디폴트 우려감입니다. 남부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이 오르지는 못해 더 빠졌어요. 참 이건 참 깝깝합니다. 자, 그래서 유럽 증시도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증시도 열받아서 차트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지난주가 석가탄신일이었죠. 그래서 쉬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건 관세음보살을 외쳐야 되나요? 기독교인은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겠죠. 예, 참 중국 증시도 무섭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발표했던 어제 유럽을 포함한 미국 동남아 시장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유일하게 상승한 나라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대단합니다. 중국 증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를 굳건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간의 펀드 교차 거래가 허용했다는 것이 투자 심리를 급속하게 호전시키고 있죠. 여러분 혹시 요즘 해외여행 자는가 중국 한번 가보십니까? 저도 중국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지난달 말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야, 10년 전에 갔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물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중국은 이제 10년이 아니라 2, 3년 만에 한 번씩 변하지 않을까. 중국의 잠재력이 참 무섭습니다. 중국 투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도 올랐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일본 증시는 별로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9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도 보면은요, 경기 침체가 그동안 장기적이었죠. 일본 엔화의 약세로 인해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참 미국한테 칠딱 달라붙어가지고요. 딴 나라 국가에서는 뭐라고 하던 욕을 하던 미국만 바라보고 있죠. 친구를 사귀려면 두루 여러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건 딴 얘기였고 어쨌든 중국과 일본 시장은 연일 급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해종합지수도 제가 차트 지난 화요일장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속상합니다. 상해종합지수 신고가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일장은 좀 심각합니다. 한번 확대된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장에서 장대 음봉이에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장, 오늘과 내일 이틀이면 이제
5월달이 마무리되죠. 자, 그런데 오늘과 내일장에서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오늘장의 체크포인트 뭐냐? 양봉을 실현하는지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소식으로 해서 아침 시초가 갭상승 출발하겠죠. 현재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1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입니다. 2117포인트 예상이거든요. 아직까지 장이 시작되기까지 한 20여 분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상승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상승 출발했다면 오늘의 시초가 이상으로 종가가 끝나는지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한다면 하락 시 매수는 가능하겠죠. 근데 하락 출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승 출발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오늘은 투자 전략은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으로 좀 늦춰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는 어제 그 장대 음봉은 다소 부담스럽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초까지도 좋습니다. 어제의 시초가였던 2133포인트, 제가 화면에 제시해드린 체크포인트가 2133이죠. 이것이 어제의 시초가입니다. 이것을 조만간 돌파해 줘야 됩니다. 적어도 2, 3일 안에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장의 체크포인트 2개 크게 여러분에게 잡아드린다면, 첫째, 양봉을 실현한지 여부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과연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로 돌아서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상승 돌파 신호라고 얘기하셨었던 2130포인트가 확실하게 돌파되는지 보고 확인하고 나름대로 샀던 그런 전략을 펼쳤었는데, 그것마저도 소위 이렇게 금세 물리게 되니까 시장에 참 어렵고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그리스 해결 기대감 때문에 뭐 미국, 유럽 다 올랐으니까 오늘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출발은 괜찮을 것 같지만 양봉 출현 여부, 외국인 사는지 여부 보면서 전략 다시금 좀 수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포트폴리오 매만도 주시면서 사실 증권주를 한 3분의 1 정도 여전히 담자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시장이 약간 안 도와줬던 감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바닥고 어제도 3%나 그랬습니다. 깜짝 합병 발표도 삼성그룹 쪽에서 있었었는데 삼성 지배구조 관련주 봐도 괜찮을까요? 틈새 전략으로 말이죠. 포트폴리오 얘기 끝으로 들어봅니다.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은 아직은 제가 이제 하단 지선을 지난주와 금주 초에는 코스피 시장 2100포인트를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따지면 209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100포인트가 붕괴되면 안 돼요. 2100포인트가 만약에 붕괴된다면 이건 매수는 수습하셔야 돼요. 자제하시면서 과연 갖고 있는 물량을 매도할지 여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100포인트 하단 지지 마지노선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오늘장 상승한 이후에 양봉 여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오늘 만약에 상승 출발한다면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으로 매수 템포 늦춰 잡아가시는 거,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2100선이 지지된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전략 한번 노려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증권주 말씀드렸는데 주초에 말씀드리고 나서 어제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5%, 6% 정도 손실을 봤을 겁니다. 종목마다 다 다르지만. 근데 오늘장에서 증권주가 지금 현재 강하게 반등을 현재는 시도할 예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증시가 살아난다면 최대의 수혜주가 증권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상한가폭이 30%로 확대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봐 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고, 여전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그룹 구조조정,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 완전히 경영권을 잡는 모습이 수순에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위시한 대부분의 고가주들이 액면 분할을 포함한 이거 활성화 대책을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쨌든 삼성그룹주 관련주들은 연연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주에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삼성물산이라든지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 SDS 같은 삼성의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을 했던 대표주들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좀 더 안전하게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6월달 장세 이후에 썸머레일리 7, 8월에 썸머레일리 한번 보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조선주들 완전 바닥 국면이죠. 분할 매수 모아가는 거. 최근 외국인들의 조선주에 대한 매수가 아주 눈에 두드러집니다. 눈에 보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현재의 장의 주도주 대중국 관련주들 있죠. 이거는 50% 정도는 편입하는 전략에 변함이 없다. 그럼 화장품, 제약 이렇게 들어갔죠. 유통, 내수주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장의 체크포인트는 양선을 신원한지 여부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원칙을 세우고
손절매를 잘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익을 내기보다는 그죠?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특별히 삼성그룹주에 관심 갖자 새로운 내용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은 포인트에서 마감되면 안 좋은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인 사는지 여부도 잘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드콜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죠.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요하게 지지선으로 보셨던 5일선, 11선을 어제 동시에 이탈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2100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얘기가 있었었는데 어디까지 이 조정이 이어질까요? 일단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시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우리 시장, 기타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하락률이 높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 이것만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5일선과 11선. 자, 역시나 이제 코스피 지수 어제 시가의 5일선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거의 툼의 성격의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이 속출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웠던 최근의 움직임이었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로 일관하는 이런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상당량 매수에 임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5일선과 11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조정권으로 좀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기 민감주들. 어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빠진 그런 상황에서 기타 자동차라든지 조선, 거의 전업종 하락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시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 구간부터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매수했다가 시청자분들께서 매수했다가 매수가가 이탈하게 된다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전략, 그리고 물려있는 분들께서는 손절가를 철저히 지키셔서 조금은 시간을 기다리셔야 하는 전략, 경기 민감주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지수도 지수지만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없는 지수 상승,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데, 지수는 2100포인트 이상권에서 논다? 이거 자체가 어떤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말씀드리지만은 5일선과 11선 이탈 시에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둥 떠있는 상황에서는 낙폭이 충분히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10주봉선이 마지노선이다. 자 10주봉선 주봉상 10주봉선입니다. 10주봉선이 2100포인트 정확하게 100포인트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지지라인이 이탈된다면 오늘 목요일인데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도 거의 확실하게 음봉 전환하면서 셀음봉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이제 10주봉선 정확하게 터치를 한 상황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상승하는 모습들 이기 때문에 오늘 5일선까지 그러니까 일봉 차트에서 5일선까지 반등이 나올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강 후약의 패턴 조금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들어서 상승하는 종목들 일단 따라잡으신 분들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특별하게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 이제 지수가 아랫꼬리가 좀 나와서 반등을 좀 오늘 같은 경우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등이 좀 나올 상황이 좀 있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5일선 그러니까 주봉상 5주봉선이 지지대가 지금 되게 지지를 받았던 상황에서 이제는 다음 주 정도에는 지지에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5주봉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봉상 5일선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 항시 지수부터 챙기고 종목별 접근하시는 전략 현재로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롯데케미칼이 상당히 좀 장중에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죠. 장중에 한 4%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거의 플러스권으로 장중에 돌리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파워를 느꼈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종가는 한 2% 정도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21선이 우하향 추세에서 저항의 지지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61선이 지지로 작용하고 있는 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개미털기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현재 구간에 너무 국한되지 마시라는 점. 물론 최근에 방향성 자체가 국제유가의 방향성이 있어서 등락폭이 있었던 그런 화학주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본질적인 회사의 가치로서의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 역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쌍봉 구간에서 바이오주들의 하락, 코스닥 지수 추가 상승을 제한시킬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린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은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비중이 많은 제약바이오 섹터들. 일단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JW 중위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낙폭이 컸던 종목들부터 순차적으로 반등을 예상했던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JW 중위신약이 11% 정도 종가의 급등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조금은 타이밍적으로 빨랐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가 분명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일단은 급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셀트리온을 홀딩하고 계신 개인분들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건 이번에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그것이 추세 상승이 아닌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그것은 이제 결국 상승 시에는 어느 정도 쳐나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 제약바이오들 섹터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결국 이제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단기성 매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황일 때 역단타에 들어갔다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의 방향성에 대한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장기 투자를 목적 그리고 단타를 치기 위해서 진입을 하시는 것은 조금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전략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오늘 지수가 5일선이 지금 이탈된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의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지에서 멈춰주는지 일단은 5일선에 대한 저항 확인하시고 정당 후약의 패턴 나오는지 일단 확인하고 종목별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급락하고 있는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5일선이 회복될 정도로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하셨습니다. 화학주는 대표적인 롯데케미칼의 경우를 봤을 때도 힘이 아직은 남아있다 하셨고요. 바이오 제약주는 주 후반에 올라가면 약간 현금화시키는 트레이딩 쪽의 관점 여전히 유지하셨습니다.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얘기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5,100선을 돌파하면서 한 달 만에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뉴욕 증시와 앞서서 유럽 증시까지 밀어오렸는데요. 어제 급락했던 우리 장이 오늘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관건이네요. 잠시 후 시가 들고 2부로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